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와 관련한 주제를 준비했는데, 니들이 경제를 알아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천재적인 학자분들은 스미스, 마셜, 마르크스, 세이, 하이에크, 케인스, 루즈벨트, 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천재적인 학자분들의 이 대화를 주고받는 측면에 여러분이 주의를 잘 기울이면 현재 여기 등장하는 이 이론들에 대해서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학자분들의 면면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덤 스미스, 그리고 알프레드 마셜, 그리고 세이, 그리고 하이에크, 케인스, 루즈벨트, 대처, 마르크스 선생님을 모시고 니들이 경제를 알아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할게요. 자, 민정 씨는 얼마 전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회사의 수익률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어요. 그런데 1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 호황으로 일자리는 넘쳐나고 기업은 생산 활동에 분주했지요. 자, 그런데 최근 경기가 불황의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급격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자 실업이 속출하고 임금 삭감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울러 소득이 줄자 소비자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물가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 국가는 경기 불황에도 물가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이 경기 불황이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침체로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피소드와 관련하여 오늘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인 세봄이 제가 말문을 트겠습니다. 자, 경제 시스템을 크게 두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원리를 따릅니다. 반면 사회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원리를 추구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에서 두 경제 체제는 서로 긴장 관계를 넘어 극렬하게 경쟁하고 대립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지요.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러한 흐름을 역사의 종언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결국 자본주의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셈이지요. 자, 인류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경제 시스템은 크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업적을 강조하죠. 반면 사회주의는 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 두 경제 시스템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상당 부분 자본주의의 승리로 귀결이 되고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이라고 선을 합니다. 즉 경제 정책 혹은 경제 이론이 현실에서 펼쳐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승리를 거두었다. 즉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종결되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선언을 합니다. 과연 그런지는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자본주의 경제 주체를 이루는 두 축은 기업의 생산과 가계의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산과 소비 사이의 순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자본주의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즉,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하는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합니다. 거래와 교환의 과정에서 생산자는 수익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지요. 결국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과 이윤을 확보하는 셈이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개인의 이익이 모여 국가의 부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는 이 원리를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활동이 일어나지요. 주로 기업은 생산을 담당하고 민간의 가게는 소비를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산한 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다 되면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생산한 상품이 소비되고 다 소비가 되면 다시 생산을 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원만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과 소비가 원만하게 순환이 잘 되어야 됩니다.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자, 그런데 생산과 소비의 순환은 무엇을 매개로 전개되는가? 바로 가격을 매개로 해서 생산과 소비의 이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생산자의 니즈와 소비자의 니즈가 결국은 교차 내지는 일치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서로가 가격에 만족을 하니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거래와 교환을 통해서 바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끊임없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셈이지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는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는 이 순환 회로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자이기만 한 건 아니죠. 소비자도 다시 생산자가 되어서 생산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소비자의 입장에 있는 노인 사람도 자기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소비만 하기보다는 자신도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이 생산자의 동시에 소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는 회로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 거래의 과정에서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과정에서 이윤이 창출이 되게 됩니다. 이윤이 예를 들어서 생산자는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게 되고 소비자는 가격을 돈을 지불하고 그 상품을 소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소비자 역시 다시 생산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이 그 상품을 소비하면 이윤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면 할수록 이 이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윤이 예를 들어 이윤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윤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 개인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 개개인이 이 산출한 이익의 총합, 자, 시그마 알파라고 합시다. 이 총합이 증가하면서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를 하게 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결국은 생산과 소비가 얼마나 원만하게 순환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판가름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문을 트겠습니다. 자,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생산은 많은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에 직면합니다. 자, 그 결과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지요. 자, 실업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기 불황을 더욱 심화시키지요. 즉 불황 혹은 공황이 발생합니다. 자,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시스템은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면서 이윤이 창출되고 그 이윤이 모여서 개인을 넘어 국가의 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과 소비가 원만하게 순환하기만 하면 자본주의는 성공하는데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이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몸살이 뭐냐? 바로 생산과 소비가 원만하게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생산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산된 상품이 전부 소비되지 않고 이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죠. 재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이 되고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이 되니 더 이상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자의 임금과 이미 일하고 있던 노동자를 해고를 하게 됩니다. 즉 실업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실업이 증가하니까 소비자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생산이 소비보다 많아서 생산과 소비 사이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실업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재고 상품은 더욱더 소비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그러게 됩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가 원만하게 순환하지 않고 생산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 사이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고 일종의 동맥경화라고 할 수 있죠.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기업은 더 이상 생산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투자를 하지 않지요. 그러니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되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그나마 있던 노동자를 해고하는, 그래서 실업이 증가하고 실업이 증가한 결과 소비자는 더욱더 소비를 할 수 없는 소비 위축 현상에 시달리고 소비가 안 되니 안 그래도 쌓여있던 재고가 더욱더 소진되지 않는,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점점 더 악화되는 이러한 현상에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바로 불황이 조금 더 심해지면 공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자본주의 이러한 흠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시장의 자율적 치유 기능에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치유해야 하는지, 즉 정부와 시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군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경우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개입을 시도해야 하겠죠. 이때 정부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반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할 경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여 뒤로 물러서지요. 이때 시장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 기능을 회복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드린 것처럼 자본주의가 직면하는 흠결, 불황, 경기 침체, 그것이 더욱 심해지는 공황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흠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순환을 원만하게 순환의 경로가 원만하게 흘러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아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시장의 자율적인 지유 기능에 맡겨야 한다. 즉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게 되면 그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시장의 자율적인 지유 기능에 맡겨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이 조금 더 현명한지, 시장이냐, 정부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정부와 시장 사이의 긴장 관계와 관련하여 먼저 스미스 선생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스미스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저자를 쓴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분이십니다. 자, 우리 애덤 스미스 선생님의 이 견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개인은 자기 이익 혹은 자기애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단 이때 자기 이익 혹은 자기애를 이기적 탐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 탐욕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항상 우위에 두지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어요. 반면 자기 이익 혹은 자기애는 보편적인 도덕 감정인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쟁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 역시 소중하게 인정하지요. 이때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있지요. 결국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익은 자기 이익 혹은 자기애에서 비롯하는 셈이지요. 자, 먼저 우리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인간은 자기 이익 혹은 자기애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성향을 바탕으로 경쟁의 과정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다. 그리고 그 개개인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이 확보하는 이익이 쌓이면 그 이익의 총합이 결국은 사회 전체의 공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이기적 탐욕, 즉 이기성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기적 탐욕, 셀피시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즉 셀피시니스, 이기성은 공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약탈할 수도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 이것을 이기적 탐욕, 이기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이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은 공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이익 추구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그런 감정인데, 이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 도덕 감정이다, 이렇게 스미스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 고통의 이 감정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 고통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공정하지 않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해서 이익을 취할 경우 다른 사람은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그 고통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의 감정처럼. 그러니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고통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 바로 자기 이익,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정한 경쟁의 바탕이 되고, 이러한 공정한 경쟁의 바탕이 되는, 즉 공감에 바탕한 자기 이익 추구 성향 덕분에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자기 이익 추구 성향을 드러낸다. 즉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간의 성향은 이기적 탐욕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적 공감에 바탕한 자기 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확보한 업적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기만 하면 개인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결국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 외교, 치안 유지, 도로와 항만 시설을 구축하는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됩니다. 저는 야경 국가 혹은 최소 정부주의를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스미스는 정부는 인간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 덕분에 누군가 개입하지 않아도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 개인의 부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공익까지도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국가는 이러한 인간의 경제 활동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 국가는 뭐만 하느냐? 개인이 경제 활동의 결과 산출한 그 이윤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이 그러한 경제 활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만 마련해 주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뭘 하느냐? 국가는 공정한 경쟁의 과정을 바탕으로 개인이 경제 활동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 결과 사회재산을 축적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보호막 역할만 하라는 겁니다. 보호막 역할만 하라. 자, 그러면 그 보호막 역할만 한다는 건 뭐냐? 그러한 경제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방, 외교, 치안 유지, 도로와 항만 시설 구축과 같은 이
환경을 잘 마련해주면 개인이 이 원만한 경제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서 얼만큼 생산을 하고 얼만큼 소비를 하고 그리고 그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는 가격을 얼마로 하라라고 이렇게 일일이 개입하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 그러한 즉 생산과 소비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여 생산과 소비의 한계선을 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원만한 순환이 일어나니 국가는 그러한 시장의 활동, 즉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는 그러한 시장의 이 자연스러운 활동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 자, 그럼 국가는 무엇을 하느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러한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 순환이 원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만 마련하라. 그 환경은 무엇이냐? 바로 국방, 외교, 치안 유지, 그리고 도로와 항만 시설과 같은 공공재를 구축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니 잠시 보류하고 일단 국가 역할은 그렇다. 자, 그럼 결국 국가 역할은 무엇이냐?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야간에 범죄자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경비원 혹은 경찰처럼 경제 활동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호막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밤에 야간 경비원이나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국가 역할을 야경 국가다 혹은 최소 정부주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스미스 선생님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